15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낡은 택배 창고 한 구석, 먼지 쌓인 편지함 위에 희미하게 적힌 두 글자. 은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과거가 손을 뻗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우 올해 67입니다. 고물상에서 남의 버린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또 버티는 삶입니다. 그런 제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만들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폐업한 택배 대리점 창고를 정리하라는 일감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일당 8만 원. 요즘 같은 세상에 일은 가까운 노인에게 주는 돈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년 넘게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엔 깨진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엔 녹슨 철제 선반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쓸만한 건 분류하고 쓰레기는 버리고 파는 건 따로 모으는 것. 4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저에게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하나씩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우산, 터진 가방, 배송 못한 택배 상자들. 주인 잃은 물건들은 모두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선반 맨 끝에서 낡은 편지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금속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우편함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함 윗면에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였습니다. 유성펜으로 삐뚤삐뚤 쓴 글씨. 은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주. 15년 전 제가 버린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지만 미워했고 미워했지만 잊지 못한 여자. 제 전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지만 편지함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제 과거가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또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볼펜으로 쓴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정우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은주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언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여자가 어떻게 이런 곳에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남긴 걸까요?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15년 전 저는 은주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떠나보낸 게 아니라 쫓아낸 겁니다. 싸우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마주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편지함 속 이름으로 손가락으로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스락거렸습니다. 은주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부르는 그 이름.
왜인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열어보기로. 15년 동안 도망쳤던 과거와 이제는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후회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죄의 시작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봉투.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15년. 참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지우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곳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37이었습니다. 은주는 33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요즘처럼 연애해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소개받은 날 다방에서 마주 앉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은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침묵 속에서 30분을 보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빨랐습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친척 몇 명만 모여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은주는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는 정말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되니까요. 은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 나갈 때면 꼭 밥을 차려줬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은 괜찮게 벌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꿈을 은주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5년만 더 일하면 작은 식당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당신은 일 안 해도 돼. 은주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좋아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은주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해요. 빚까지 내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은주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제 고집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철물점은 망했습니다. 빚이 2천만 원 남았습니다. 당시 제 연봉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풀이를 했습니다. 은주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날 믿어줬어야지. 당신이 응원했어야지. 은주는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냥 집에 앉아서 밥이나 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은주는 참았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싸움은 매일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은주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은주가 먼저 이혼을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혼해줘요. 나도 당신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래, 가. 어차피 넌 나한테 도움도 안 됐어.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제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혼은 빨랐습니다. 2주 만에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은주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15년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부끄러웠으니까요.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절 어떻게 생각할지, 저를 용서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기억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편지함 속 이름 하나가 모든 걸 깨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혼자 사는 이 공간이 오늘따라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듣지 못하는 사과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회피했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봉투에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기 직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습니다. 아니,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이혼 직후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은주와의 기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공장 일을 했습니다. 밤낮 교대 근무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서울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더 높아져 있었고 골목은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물 수거, 창고 정리, 폐기물 분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없었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끔 옛날 지인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가게에서, 우연히.
그럴 때마다 저는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은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은주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은주라면? 만약 그녀가 절 알아본다면?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으로 일감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던 중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와 닮았습니다. 얼굴 윤곽이, 눈매가, 코가 너무 닮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은주야? 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 보는 거예요? 돈 없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도망치듯이 트럭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은주였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버린 여자가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만든 불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게 은주였다면? 만약 제가 다가갔다면? 만약 제가 손을 내밀었다면?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병원 앞에서 은주를 닮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멈췄다가 다시 외면했습니다.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제 기억 속에서 여전히 젊었습니다. 33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히 웃던 그 모습 그대로.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외롭게 살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은주를, 그녀의 기억을, 그리고 제 잘못을 모두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순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났습니다. 은주가 우산을 씌워주던 모습이. 겨울이면 생각났습니다. 은주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모습이. 봄이면 생각났습니다. 은주가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던 모습이. 그리고 오늘 편지함 속에서 그 이름을 다시 봤을 때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이, 후회가, 죄책감이. 지금 제 손엔 봉투가 있습니다. 은주가 남긴 것일지도 모르는 이 봉투.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주하겠습니다. 비록 15년이나 늦었지만 손가락이 봉투에 테이프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33세 건강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땀이 꺼졌고 눈가엔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환자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옆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의 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하얀 속사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아이를 안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가 아이를 낳았다고? 언제? 어디서? 누구의 아이를? 아니, 잠깐. 이혼한 게 15년 전이니까. 만약 이 사진이 그때쯤 찍힌 거라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작은 글씨였습니다.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분명 은주의 글씨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17일. 우리 준호 태어난 날. 2010년 4월 17일. 저는 그 날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혼한 게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은주는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혼하기 직전에 임신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준호.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저를 닮았습니다. 코도 닮았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다 비슷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제 핏줄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이라면 은주는 혼자 낳은 겁니다. 혼자 키운 겁니다. 제 도움 없이, 제 돈 없이, 제 손길 없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답은 뻔합니다. 제가 워낙 형편없었으니까요. 빚더미에 앉아서 술만 마시던 남자였으니까요. 은주는 제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아이에게 그런 아버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혼자 짐을 지고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 낡은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미안해. 말이 나왔습니다. 자꾸만 사과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게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꺼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노란색 메모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힘없이 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놀라셨죠?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빚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당신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임신 소식까지 말하면
당신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조용히. 아이는 혼자 낳았어요. 낳고 보니 당신을 닮았더라고요. 눈도, 코도, 입도. 준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밝고 착하고 씩씩하게.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뭐든 열심히 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 할 때, 처음 학교 갈 때, 처음 상 받을 때,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당신도 보면 좋겠다고.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말해줬어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준호는 이제 14살이에요. 아직 어려요. 혼자 살기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정우 씨, 부탁이 있어요. 준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15년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글씨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메모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간신히 쓴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저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구겨질 정도로 세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흐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절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저 같은 한심한 남자한테.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저는 뭘 했을까요? 15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외면하고 도망치고 잊으려고만 했습니다. 은주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은주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병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죽어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 편지를 받은들 무슨 소용일까요? 은주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메모지의 첫 문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있습니다. 준호, 제 아들. 15년 만에 알게 된 제 핏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지. 내일 가야 합니다. 당장 가야 합니다. 15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합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은주가 안고 있는 갓난아기. 준호. 이제 15살쯤 됐을 겁니다. 중학생이겠죠? 저를 알까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은주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은주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과 메모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강북구,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늦어진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언덕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지수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302호, 304호, 306호.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308호. 낡은 초록색 대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우편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308호에 사는 사람 찾는데요.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거기요?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무도 안 산다고요? 네. 작년에 집주인이 다 비웠어요. 1년 넘게 월세를 안 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주 씨 아세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알아요. 김은주 씨 맞나요? 맞아요. 그 집에 살았던 분이에요. 아이하고 둘이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이요? 병원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 많이 아프셨거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병이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췌장암이라고 들었어요. 말기였대요. 췌장암, 말기.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준호라는 아이요. 여자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준호 알아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간병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모르겠어요. 은주 씨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도 어디론가 갔어요. 친척집인지 시설인지.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자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가족이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라고? 15년 동안 모르고 산 아버지라고? 여자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드릴 게 있어요.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은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누가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은주 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힘든데도 항상 웃으셨어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병원 서류들, 통장 사본. 먼저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은주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오늘 의사가 말했어요.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고. 생각보다 빨리 끝이 오네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준호를 키운 1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사실은 말하고 싶었어요. 정우 씨에게 모든 걸. 이혼할 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우 씨는 무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빚 독촉에, 사업 실패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에. 거기에 임신 소식까지 더하면 당신은 더 힘들어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혼자 짐을 지고 떠나기로. 사실 이혼을 요구한 것도 저였지만 진짜 이유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한테도 연락했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이혼하면 배우자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후 준호를 낳았어요. 혼자서. 무서웠어요. 아팠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아이가 당신을 닮았거든요.
준호를 키우면서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아이가 첫 발을 뗄 때, 처음 엄마라고 부를 때, 유치원에 입학할 때, 당신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병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암이었어요. 이미 3기였어요. 수술은 불가능했어요. 항암 치료만 받을 수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치료비, 약값, 검사비, 준호 학비에 쓸 돈까지 다 썼어요. 아이는 학원도 못 다녔어요. 알바를 했어요. 중학생인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웃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강한 아이예요. 정우 씨, 준호를 부탁해요. 아이는 이제 겨우 15이에요. 제 친정 식구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늦게 알려줘서 미안해요. 더 일찍 연락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거절할까봐 두려웠어요. 지금이라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탁이에요. 준호를 찾아주세요.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담임 선생님 연락처를 함께 넣어둘게요. 선생님이 아이 행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정우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떠나보낸 것도, 그 후에 찾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낳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이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처음 만난 그날부터 이 편지를 쓰는 오늘까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호를 사랑해 주세요. 김은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빚에서 저를 구하려고 이혼을 선택했고 혼자 아이를 키웠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뭘 했을까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화풀이하고 외면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은주는 홀로 싸우고 홀로 버티고 홀로 쓰러졌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들을 봤습니다. 준호의 성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모든 사진 속에 은주와 준호 단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병원 서류도 봤습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약 처방 전, 3년 동안의 투병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을 봤습니다. 잔액 23,000원. 그게 은주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모든 걸 준호를 위해 쓴 겁니다. 치료비도 아끼면서 아이 학비를 남긴 겁니다. 저는 편지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준호를 찾아야 합니다. 제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은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입니다. 봉투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준호 아버지시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준호는 지금 구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 거?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설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낡은 4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상담실로 오세요. 준호를 불러드릴 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마른 체구. 교복 바지가 헐렁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저를 닮았습니다. 소년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나는 정우라고 해. 너희.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 15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알던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 친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돈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야. 나는.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빠는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들어봐. 내 엄마가 편지를 남겼어. 나한테?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편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의 필체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준호야. 전 괜찮아요.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15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오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없었습니다. 은주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병들 때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 뭘 하겠다는 걸까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있다는 걸? 내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변명이 돼요? 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아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준호야. 전 알았어요. 엄마한테 아빠가 있다는 거. 하지만 안 오잖아요. 전화 한 통 없잖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빠 욕 안 했어요. 그저 바쁘실 거야 라고만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 하지만 전 알아요. 아빠가 우릴 버렸다는 거. 필요 없어서 버린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왜 15년 동안 안 찾으셨어요? 왜 엄마 죽을 때까지 안 오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저 혼자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준호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의 공백, 15년의 부재,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엄마 돌아가시고 충격이 컸어요. 말도 잘 안 해요. 제가 아버지인데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준호한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 이미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눈빛, 차가운 눈빛, 상처받은 눈빛, 제가 만든 눈빛이었습니다. 운주를 버린 대가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해 주세요. 은주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5년 동안 없었던 사람의 사랑을 누가 받겠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저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빗속에서 늙은 남자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시설 앞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도 쉬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시설 건물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출입문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소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저를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준호에게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했습니다. 먼저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제 한 달 월급 전부를, 많지 않았지만 제 전부였습니다. 시설 아이들을 위한 밥값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준호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준호의 학비가 밀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체육복도 교재비도 못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부 해결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적금을 깼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는 거라고. 15년 동안 못 준 빚을 갚는 거라고. 저녁에는 은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은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비석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준호 찾았어. 우리 아들 찾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늦게 알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날 거부해. 당연해. 15년 동안 없었으니까.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끝까지 책임질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호를 위해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학비 내주기, 용돈 보내주기, 필요한 물건 사주기, 대학 등록금 모으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돈이. 다음 날부터 일을 늘렸습니다. 새벽 일을 추가했습니다.
밤일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모두 준호를 위해 모았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준호 이름으로.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설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감기에 걸렸다고, 열이 심하게 난다고. 달려갔습니다. 약을 샀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시설 앞에서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설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쪽을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엔 여전히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의 무덤에 다시 갔습니다. 은주야, 준호가 날 봤어. 오늘 처음으로 날 똑바로 봤어.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석을 비췄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천천히 갈게. 내가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죄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은주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엔 준호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제 어깨만큼 자랐습니다.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덤 갈래요? 오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은주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준호 남겨줘서. 늦었지만 이제 잘할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은주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불러도 돼. 아니, 불러줘.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15개월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기회를 줘서. 소년은 자고 있었지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15년 전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던 그 편지함. 이제는 보물이 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보물. 은주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선물, 용서의 선물, 희망의 선물.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은주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준호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랑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